옆으로 해서 네, 걱정되는 건 제가 과연 강적일 수 있는지.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더 위기일 수 있다. 규제개혁이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금융부문을 자유화하는 것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교육개혁도 제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통상 전략으로서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우려스러운 것은. 첫 발언부터 굉장히 세신 것 같은데. 센터부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가장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큰 그림으로 보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서 비판이 거센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문정부 3년차 민심의 향방은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경제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끝판왕들을 오 회장님은 한번 저희 나오셨었고, 예, 전성철 회장님과 박형준 교수님은 첫 출연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네. 전 회장님은 민주당 출신이세요, 그죠? 민주당에 적을 준 적이 있었죠. 출마도 했었죠. 예. 그럼 오늘 좀 여권을 대변하실 건가요? 저는 또 그러나 동시에 또 저는 옛날에 신한국당에도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YS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한 적도 있고. 네네. 저는 사실은 양쪽 다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양다리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고, 네네.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고 네. 그런 양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은 옆으로 해서 네, 저는 뭐 썰전에 나가느라 네네. 다른 방송에 별로 나가질 않았었는데요. 네. 썰전이 없어지면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나오긴 했는데 걱정되는 건 제가 과연 강적일 수 있는지. 네네. 강적이 아닌 분들도 저희 프로에 나오면 강적들이 되시더라고요. 오늘 강적 되어 가겠습니다. 네.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악화일로입니다.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대졸 실업자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습니다. 더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실감은 못하겠습니다. 재작년과 작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취업문이 좁다고 다들 느끼고 원하는 기업을 가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내는 지가 지금 작년에 내는데 안 나가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실제로 서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하나 썼었는데 현재 두 부부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텐데 일단 경제 성적부터 좀 매겨볼까요? 어떻게? 사실은 과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주 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5점 정도 하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그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취임할 때에 비해서 경제 부문에 관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비율이 23%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어느 신문에서 3주년을 맞이하면서 경제 부문에 관해서 학점을 매기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D 학점을 받았습니다. 뭐 저도 그 정도 생각을 해서 한 10점 만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뭐 잘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점 정도 이 정도였죠. 네. 더 낮으시네요. 물론 왜냐면 잘하는 정도는 왜냐면 여론조사에서도 23%밖에 지지를 받지 못하면 3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렇고 4점 정도 좀 올려가지고. 이 국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잘된 부분이 있고 잘 못된 부분이 있는데 대개 이제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니까 대개는 실제보다는 잘못한 것들이 많이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목표 또 수단으로서 정책의 실효성, 실제 나타난 결과 이런 걸 보면 국정의 화살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화살들이 관역을 적중한 게 별로 없는 건 또 사실이죠. 네. 전성철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2년까지의 경제 정책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로 말하면 좀 재수강이 필요한 그런 학점이 아닌가. 되게 제가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낙제점이 아니라 보통 성적 잘 받으려고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게 점수를 좀 후하게 매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정부가 가진 이제 가장 큰 딜레마는 목표를 잘못 설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인류의 가장 큰 이제 숙제는 두 가지 됐지 않습니까? 탄생한 이래 하나는 배 고픈 거를 해결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배 아픈 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배 고픈 거를 해결하려면 떡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떡을 키우는 정책을 쓰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배 아픈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떡이 크면은. 그래서 보수는 항상 목표가 배 고픈 거를 하겠다 하고 나와야 되고 네. 진보는 이제 배가 충분히 이제 불러졌으니까 이제 아픈 걸 해결하겠다고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의 큰 특징은 진보이면서 배 고픈 것도 해결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를 약을 갖다가 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모든 국민은 이 정부는 이 가난한 사람들도 다 배 아픈 것도 해결해 주면서 우리도 부자도 만들어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니까 그 점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발언부터 굉장히 세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생각 많이 하신 거죠? 지금 그 쌓아두신 게 많으신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이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정부가 2년 동안 이 참담한 실패,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갖고 실업자 엄청 늘어났고 자영업자는 하루에만 3,500개씩이나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런 발생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가 아마 따르려고 하는 모델은 북유럽이나 뭐 이렇게 서유럽의 그런 모델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공산주의의 과거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고 네. 다만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 자유도 지수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보통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경제 자유도가 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 3위, 영국이 7위, 네덜란드 13위, 덴마크 14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에 29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자유도. 경제 자유도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인세가 낮다든지 소득세가 낮다든지 규제가 완화돼 있다든지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있다든지 네네. 금융이 자유화됐다든지 이런 게 다 경제 자유도인데 그들의 전략은 시장은 자유롭게 뛰게 만들어주고 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복지를 확충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거고요.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갖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시장을 오히려 옥죄거나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이런 어떤 시장 자유도를 낮추면서 복지만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성장 전략으로서 제대로 관철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문 대통령 최근에 발언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비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네. 위기나 그런 위기 징후보다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게 더 위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환경이나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산업 구조적인 요인이나 또 정책적 요인이나 모든 걸 볼 때 우리 경제가 하강하고 있는 게 틀림없고 이게 내년이 되면은 더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높다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리더십이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엄살형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그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각성을 촉구하고 또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그렇죠. 경우가 예, 예. 해당될 수 있겠죠.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네, 네. 뭐 그리고 모두가 삼류 사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이 실제보다 훨씬 과잉 대응을 하지만 네.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런 엄살형 리더십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일종의 무마형 리더십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걸 분명하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하자. 담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잘못한 거 없거든. 우리 이거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경제 주체들을 각성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국민적 에너지를 그런 경제 위기에 극복하는데 동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이 그 방향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있다. 예, 뭐 저번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뭐 청와대 수석이나 그 밑에 일자리 수석 등등이 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작년만 하더라도 55조 원이나 해외 투자, 이 55조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1년에 설비 투자하는 게 150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 안 하고 3분의 1이 해외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이후에 사상 최초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탈출 러시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밑에 뭐 수석이나 누가 다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은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팀이 과연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팀인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인가?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게 됐어요. 조금 보완을 하자면 네. 지난번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그 모임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셨잖아요. 네네. 지금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중소기업과 네. 자영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해외로 나간 게 약 486억 불 정도 되는데 이게 통계 생긴 이후로 최대예요. 최대. 엄청나게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지금 선택지가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줄이거나 회사를 팔거나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수십 %가 돼요. 그러면 그 아픔을 일단 공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우시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걸 잘 같이 극복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제가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누군가가 문 대통령께 충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많아지는 게 성장하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이죠. 그거는 그 두 가지가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재화가 더 생산되게 만드는 건 투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노베이션이거든요. 혁신. 그럼 진짜로 이 정부가 그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업인들이 베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전략을 써야 되는데 진짜 목적은 사실은 분배에 있어요. 이게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분배에 신경 쓸 때가 왔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거기 있으면서 이름을 성장으로 때리면서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도리어 기업 길을 죽이고 세금 올리고 이러니까 이 목표와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정부의 경제 노선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집권 초기에 이 정부의 경제 노선이 두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 변양균 전 장관 그룹에서 내건 게 혁신성장이고요. 네. 그 혁신성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페터의 혁신론에 기초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그 극대화해서 성장을 오늘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네. 이제 성장론이에요. 그야말로. 네. 혁신성장 노선을 취하느냐 아니면 지금 홍장표 수석과 장하성 실장이 주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취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실은 논쟁이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채택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리고 거기에 끼워넣기로 혁신성장이나 뭐 공정경제 이런 거를 이제 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난 2년간은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우리 같은 개방형 경제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힌 거고요. 또 그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것이 가져온 기업의 부담이 경제적 역효과로 나타난 거죠. 경제 원로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박승 전 하는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를 예로 들며 투약 방법이 잘못돼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잘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엇박자가 기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또 급격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뭐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혁신 성장은 그럼 제대로 추진이 됐느냐? 그 부분이 이제 성장을 좌우하는 바로메터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 교육, 금융 뭐 이런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혁신 노력은 거의 그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하면서 그쪽의 효과는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아구가 안 맞는 이런 방식으로 귀결된 거죠. 근본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 현 정부의 정책 안에. 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에서조차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할까요? 금년에 당청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350원인데 이게 주유상을 뺀 거거든요. 네. 주유상을 포함하면은 벌써 금년에 103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너무 피해가 커서 그 외식업, 식당의 약 30%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고를 하거나 그건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을 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태 조사한 결과 대다수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종이 종업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감 쪽은 들어보니까 숙련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소매업종하고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취약한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업종들이 경기 상황이 대체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고용노동부 장관 얘기도 그렇고 중소기업청 장관도 이제 업체에 가보니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동결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완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라는 걸 고려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 정부가 금년에도 한 10% 가까이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주는 경제적 역효과도 있지만 아마 여당에서는 내년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벌써 네. 결과가 드러난 게 바로 그거죠. 예. 창원 같은 경우에 공단이 있고 민노총이 발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유한국당이 다 이긴 정도로 갔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특히 일을 해야 할 젊은 사람들 20, 30, 40 세대가 일자리를 많이 잃고 나앉았거든요. 이분들이 표를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총선을 앞두고 아마 그 부분을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러보면 제일 중요한 이 직업 집단이 누구냐면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동네 상권을 결국 거기가 여론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들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여론이 확 돌아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거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거나 내리는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기보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아마 최저임금을 많이 못 올릴 것이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각박하게 그러느냐 이런 그 반론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2년 동안 한 30% 가까이 오른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야말로 이 임금이 아주 저임금이라서 그분들만 이렇게 최저임금을 그 보장을 해줌으로써 생계에 도움을 주는 식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한 25%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게 단순히 가장 낮은 근로자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임금 인상을 수단으로 이걸 삼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현대자동차도 이 그 최저임금에 그 해당되는 사람이 한 7천여 명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고 임금이 같이 오르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생산성은 안 오르는데 임금만 이게 올리니까 이거는 결국 기업 부담이 되고 고용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고리는 빨리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청년층의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구인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 실업도 상당히 포함된 거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뽑고 싶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 가지인데요. 예. 실업자를 조사할 때 매달 한 번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때 조사하는 주에 1시간만 일을 하면 실업자를 간주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간 중에 나는 구직 활동도 안 했어.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난 아예 구직을 단념해서 더 이상 해봤자 안 돼.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큰 빈수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실업자 외에 구직 단념자와 그냥 쉬는 자, 요것이 이제 숨어 있는 실업자인데요. 예를 들면은 전체 실업 보면은 124만 명이나 나왔죠. 지난 4월에. 실제 그런 걸 다 포함하니까 3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고용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지고 있고 정책의 성과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가장 높았고 특히 대졸 실업자는 60만 3천 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습니다. 이게 뭐냐, 파이가 적어진 거죠. 성장률이 적어지면 이 파이가 적어지니까 얼마 전에 어떤 재미있는 보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배그 시대가 온다. 배그 시대가 뭔가 했더니 배틀그라운드, 서로 싸우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급격히 청년 실업 특히 체감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더불어서 정책적 요인이 있다 이거죠. 이런 어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제 변명하면서 하는 얘기가 임금이 올라서 임금 소득 분배율이 향상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밥을 4명이 먹다가 한 사람이 뭘 쫓아냈어. 그리고 세 사람이 그 밥을 잘 먹었어. 그러면 이 세 사람 먹은 거 갖고 잘 먹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도덕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들이 이런 쫓겨나는 사람, 진입을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구조적 요인들도 물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일명 완전 고용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회복돼서 일자리가 넘쳐나는 현상을 겪고 있다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80조 썼다고 아까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일본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서 정년을 70세로 올리려고 한답니다. 옆에 나라는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만 이렇게 일자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경제 활성화죠. 일본은 2012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을 상승해서 인하를 약세를 가지고 수출을 네, 네. 증대시키고 수출이 늘어나서 기업들이 이익을 본 만큼 임금을 올려줘라. 그 대신 정부는 대신 규제를 없애주겠다. 이런 정책을 쓰면서 20년 동안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일본이 이번에 고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 장기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그 일본 막부 시절부터 이 전해오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 세 가지 화살, 세 개의 화살론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을 하나하나씩 하면 굉장히 약하지만 세 개를 묶으면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베가 등장하면서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얘기한 금융자유화 그리고 이 확대 재정 정책 그리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규제 개혁과 같은 그런 조치들을 세 개를 묶어서 아베노믹스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또 일본 경제가 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경제 자유도 지수에서는 한 37위에서 30위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관치 경제가 심하다고 일본이 돼 있는데 네. 경제 자유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 역시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례죠. 일자리가 거의 그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도로 가니까 이게 뭐 자영업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진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의식도 굉장히 희망적이 되고 이런 어떤 변화를 사실 초래한 거죠. 그러면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일본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 정도, 220%. 네, 200% 넘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빚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네. 그 빚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일본은 국제금융기관이나 어디서든 일본이 국가부채 때문에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일본은 뭐 자기들 화폐가 국제기축통화 중에 하나고. 또 일본 국민들이 부자잖아요. 그리고 저축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0%지만 또 금리도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고 국가부채가 물론 문제이긴 하지만 부채를 관리할 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방경제에다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언제든지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거나 국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은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부채를 우리가 40%나 50%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일본이 그만큼 부채를 갖고 있다는 걸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에서는 야당 대표 시절이었을 때와 말이 달라졌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나서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40%를 유지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나라 국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 40% 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국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자, 강적들은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대통령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면 정말로 유념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저희 대통령이- 출연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정말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께서 미국은 107%인데 왜 한국은 40% 가지고 문제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분명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107%하고 우리 40%는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의 107%는 국가 부채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government debt이란 말을 씁니다. 그것은 정부의 국채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증한 채무라든지 혹은 군인 공무원연금 충당금이라든지 심지어는 미 연준의 부채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하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는 IMF 재정 매뉴얼이 하고 있는 국제 기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미국은 100% 넘는 걸 굉장히 문제셔가지고 2011년도에 100%가 처음 넘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재정 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어요. 왜냐하면 100%가 넘자마자 이거는 큰 위기다 해가지고 예산 통제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00%가 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지출할 경우에는 상하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법이 좀 통과 안 되면서 재정기를 삭제만 이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40%는 정부 기능을 하는 준공공기관의 부채 그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하는 부채, 그다음에 정부 보증 채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 다 빼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국채하고 외평채하고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IMF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IMF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그 기준이 다른 걸 모르고 한국 40%밖에 안 되는 여유가 있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 채무가 40%가 2020년에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는데 우리가 40% 정도 되게 국가 부채란 국제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벌써 100% 넘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 같으면은 지금 아마 예산 통제법이 발동되고 재정 준칙이 발동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OECD 평균이 지금 100%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00% 정도 된다고. OECD 평균이라는 것은 왜냐면 IMF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에 네. 재정 통계를 이렇게 하라 매뉴얼을 만드는데 우리만 지금 거기 따르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 제기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김대중 정부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예. 아직 그 기준 자체가 통일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살을 피우는 게 더 낫거든요. 이거를 자꾸 봉합하려고 하기보다. 그렇죠. 제가 그 스웨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스웨덴이 1970년에 세계 4위의 1인당 GDP를 가진 나라인데 그걸 믿고 70년대 80년대 복지를 확 늘렸다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90년대 초에 외환위기를 맞잖아요. 그때 스웨덴의 국가 부채가 80%대 수준입니다. 네. GDP 대비. 네. 그 뒤로 한 20여 년 동안 스웨덴이 긴축 재정도 하고 복지 개혁도 하고 경제 자유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스웨덴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OECD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그 적은 건 우리의 덕목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지 적으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부채를 늘려도 된다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참고로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부채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연금 충당 부채라고 그러죠.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940조거든요. 아시다시피 초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돼 있는 공무원 증원이 되니까 그렇죠. 공무원 증원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지금 미래 세대에 굉장히 많은 이 부담이 전가가 되고 있어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KDI는 재정지출 확대로는 성장률 둔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재정 확대를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가 악화한 가운데 진단과 해법이 엇갈리는 상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와 국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사실 뭐 국간이 그렇게 갑자기 위험해지지 않겠지만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가능성이 이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또 국가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라서 그렇죠. 어려울 때 달러 찍어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나라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해외 자산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마음을 놓는다는 거는 그 나라의 숫자하고 이걸 직접 대비해 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저희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저는 좀 과거 정부하고 달라질 줄 알았어요. 대통령 집무실도 종합청사로 옮기겠다고 했고 네. 그래서 상당히 장관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국정을 하지 않을까. 또 바로 직전 정부가 너무 청와대가 그립이 세서 결국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립이 더 세졌어요. 그립이 청와대 그립이 세졌다는 것은 장관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사를 보면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경제기획원과 지금의 기재부 전신들입니다. 경제는 경제 관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그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쫓아가는 마차에 있어서 일종의 그 뒤에 수레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업적을 많이 이룬 정권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강한 장관이 있는 정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DJ 때도 마찬가지예요. DJ 진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은 이현재, 강봉균 강력한 장관들을 가지고 수석된 뒤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강한 장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이 정부의 가장 큰 우선 과제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죠. 자,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 소액 주주들은 실적 부진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보고 항의 집회에 나섰는데요. 한국전력이 역대 최악의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올 1분기 영업손실은 6,299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5,023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이 상승해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탓에 실적이 악화됐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강력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원전 가동률이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쪽 입장에서는 안전 점검을 위해서 그랬던 거지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원전 가동률을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탈원전 그 정책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 자꾸 탈원전에 초점을 맞추는 비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작년 한 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고 이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앞으로 그 적자가 계속 누중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그 한전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면 거기 기반 투자도 해야 되고 그에 관련된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또 LNG 중심으로 가게 되면 LNG 값이 비싸니까 한전이 수익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 뻔히 나온 사실이라고요.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인천의 LNG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이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미국 GE 제품입니다. 다른 곳 사정도 비슷합니다. 전체 95%에 달합니다. 연료는 물론 발전소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된 돈이 1조 원에 달합니다. LNG 발전 전력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당 117.2원으로 원전보다 2배나 비싸 전기요금 상승도 우려됩니다. 한전은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적자를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늘어났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도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원전 비중도 줄이고 석탄도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탈석탄 동시에 가면 전기요금 올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최소한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고요. 네,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존속하지 않나요? 항상 정부는 2022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네.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 때문에 생기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제 기억이 맞다면 10.9% 정도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결국은 독일이 탈원전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나라인데 전기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원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두 나라가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 1978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그 사고가 났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원전 정책을 다시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고도 난 적도 없고 그리고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전기값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불란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지금 그 탈원전 한다 그랬다가 전부 지금 보류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재작년인가요? 3년 전에 세계 넘버원 에너지 기업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뭐 모빌, 뭐 쉘, 뭐 이런 나라들 다 합쳐서 1등이 됐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금 이제 저렇게 적자한 추성으로 가게 되면서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에 관련 수많은 부작용들 거의 국민투표감이 아닌가 싶어요.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행사장입니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원자력 산업의 선두주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I'd like to congratulate Korea nuclear industry and its government for the remarkable achievement.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orea has a very matured and reliable nuclear industry now for years. 하지만 정작 주최국인 우리 측 청사진은 원전이 아닌 탈원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40년대에는 총 1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전망입니다. 그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그거 하면은 204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40%까지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 발전 시설이 40만 개 정도인데 그때 약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문제지만 한전에서 필요한 기간 시설 투자비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어디 가면 산속에다가 태양광을 했는데 그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40% 올리면 한전이 이건 적자진도 아니고 파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사례 2개를 좀 말씀드리면 벨기에가 탈원전을 하기로 해서 국민투표까지 붙여갖고 우리처럼 급작스럽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금년 지금 전력난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정책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독일은 전기가 부족하면 옆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수입하는 게 되게 프랑스는 80% 가까이가 원전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높이고는 있지만 그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기료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비싼 수준이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최근에 재밌는 사례가 그 독일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모여갖고 원전을 다시 짓자,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했어요. 네. 미국 타임즈가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마이클 셸렌버거 대표가 앞장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Nuclear is the safest way to make reliable power. Everybody's scared of the accident. 수신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원전 없애면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 환경이 오히려 더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지금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제일 좋다. 네. 그래서 오히려 환경운동가들이 지금 원전을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국민투표감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자, 경제 위기와 국회 파동에 민심은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요.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연구소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거의 부정과 긍정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령대별로도 뚜렷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또 50대와 60세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뚜렷한 구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룬 주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잘못하고 있냐는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는 바로 경제입니다. 네. 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제를 잘 못하고 있다. 민생 문제 해결 부족으로 떠올랐고 그다음 순위로는 이 북한 관계에만 너무 치중한다. 친북 성향이다. 그럼 지금 이 경제 민생 해결 부족이라는 이 답변이 세 분이 말씀하셨던 이 경제 문제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 이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보면 이 일자리 또 경제 또 복지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복지의 경우에만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보다 높은 편이었고 하지만 경제 문제 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경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 계층이 주로 자영업.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라 아야야 자영업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 제가 뭘 잘못
잘못했네요. 아니에요, 아니 재밌어요. 여기 효과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보정이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주부청의 경우에는 네. 이 경제에 더 가계 경제에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준 것이죠. 네, 소장님 저를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을 보고 네, 말씀을 두 분을. 하시는 게 네. 네, 소장님한테 짧은 시간에서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선 제가 한 가지 조금 뭐 이게 지적질은 아니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매주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 1,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갖고 그 주에 있었던 이슈 대부분의 조사는 매우 잘함, 못함, 매우 못함 이렇게 네.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거는 매우 잘함과 매우 못함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지금 매우 잘함은 25% 안팎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대신 매우 못함은 35% 안팎 정도로 올라가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 핵심 지지층 수준으로 지금 현재의 정부에 대한 이 평가나 대통령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추세는 지금 계속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인데 분량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해야 될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여론조사 전화를 자주 받는데요. 자주 받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이를 묻는데요. 그래가지고 65세거든요. 65세라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런 경험을 한 5번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목적의식이 없으면 끊을 이유가 충분히 없잖아요. 그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 있는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성철 회장님이 물어주신 질문은 65세라서 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연령대가 조사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서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간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뉘나요? 그렇게 나뉘죠. 조사를 할 때 이제 이게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 또 남녀별로 할당을 해서 인구 비례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조사에 응하는 적극성이 젊은 세대보다는 더 전화를 잘 받아주시기 때문에 빨리 할당이 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할당이 찬 조사를 사실은 그 부분도 끝까지 성실하게 네 그러세요. 응답을 다 듣고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을 가중을 주든지 정 안 되면 이미 찬 샘플은 나중에 제외를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이미 조사가 됐습니다 하고 시간 관계상 끊어버리게 되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생명은 확률 표집입니다. 그 확률은 두 가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다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유선전화의 그 모집단하고 무선전화의 모집단이 이게 동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조사를 할 때는 이게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총선 같은 데서 지역구 조사를 하면 엄청나게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하나는 확률 표집이 되고 하나는 비확률 표집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섞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응답률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가 미국의 여론조사는 응답률하고 반응률을 구별을 합니다. 원래 전화를 해서 걸린 사람 모두에 대해서 응답한 거를 응답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끊고 뭐 몇 초 하다가 끊는 사람들 다 제외하고 반응률만 갖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여론조사보다 우리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반응률 갖고 지금 우리가 응답률이라고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샘플들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미 밥그릇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유 있는 설명을 드리면 이 방법을 모르는 조사기관은 없거든요. 확률 표집이라는 건 이야기를 하면 이런 비례 할당을 안 주고 그냥 계속해서 3일이면 3일 조사해서 이 필요한 숫자만큼을 다 채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중을 주는 방식인데 그 방법을 사용하려면 더 많은 면접원들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좀 한계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 문제군요.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좋은 조사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시간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해한다고 하는데 어제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설문조사 하기 싫습니다라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의 의견 표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역시 당적들 랭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응답률에 대한 시비가 계속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응답률이냐 반응률이냐. 지금까지 이런 응답률은 없어. 계속 낮아지거든요.
심지어는 자동응답 조사 같은 경우 응답률이 애게게 4% 5%입니다. 네. 근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접원들이 더 투입되고 시간도 더 우리가 투입이 된다면 실제 지금 전화를 안 받는 분들한테도 저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전성철 회장님의 사모님께도 끝까지 친절하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조사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론조사에 부족한 그런 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차가 한 자릿수여서 두 자릿수로 이렇게 갑자기 확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논란이 됐고요. 그래서 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5월 2주차에 실시했던 조사는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 격차가 불과 1.6%였거든요. 네. 많은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대개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그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이 약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근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한 주 뒤인 3주차 조사에서는 무려 13.1%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이런 지지율이 나는 정말 눈이 동그래지셨을 거예요. 근데 저 뭐 아이언맨은 아니지만 데이트맨입니다. 근데 이 조사를 보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이 한 주간에 있었거든요. 5.18 관련되는 발언들도 쏟아졌고 장애투쟁과 관련해서 희로감도 자유한국당 쪽에 영향을 미쳤을 테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까워졌던 지지율이 또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이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예민한데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리얼미터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자동응답으로 기계음을 통해서 질문이 되고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국갤럽은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런 외부 현상에 대해서 자동응답 조사, 버튼을 누르는 것이 더 예민하게 작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은 영향을 덜 받았던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슈에 대해서 자동응답 조사는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고 더 크게. 또 하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게 1년간 내내 조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 데이터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불안정성을 엿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긴 기간을 볼 필요가 있죠. 2주, 3주, 4주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점을 짚어봐야겠죠. 하지만 곧 이 데이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한 조사 기간 내에서 이렇게 추세를 봤을 때 안정적이다. 리얼미터 쭉, 한국갤럽 쭉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좀 보완을 하면 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일 것 같지만 네. 사실 허술한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오차 범위를 두잖아요. 네. 그 얘기의 의미는 100번을 조사하면은 한 서너 번은 그 오차 범위를 벗어난 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게 무슨 뭐 이슈들이 많아서 갑자기 10%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붙었다. 이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고 그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는 한 거 하나도 안 그런데 그것만 갑자기 붙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이 탈주가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 조사 자체가 정상적인 조사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조사가 한번 뛰었다. 선의로 해석하면. 자,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3당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호프회동을 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우리 오신환 대표께서 주선하셨고 또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나경원 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노타이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시종 화기애애했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또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으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 교섭단체가 아닌 평화당과 정의당은 모임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평화당은 국회 정상화는 당연히 5당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고 정의당도 정례적인 5당 회동은 내팽개친 채 3당 호프 미팅이 그들이 말하는 협치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보니까 얼핏 보기에 그냥 친한 누나 동생들, 선후배들이 같이 이렇게 술자리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화기애애했는데
마무리하고 나올 때는 뭐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 정도 하면은 대개 국회에서 8년, 12년 이렇게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의 관계는 굉장히 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네. 뭐 이인영 의원, 나경원 의원, 오신환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친밀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네. 뭐 맥주 잘 사주는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밥 잘 사주는 누나 전대. 그래. 누나 제가 술 잘 먹는데. 저분 돈 아니세요? 아니 뭐든 하죠 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국회의원 개개인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는 역시 패스트트랙 문제가 있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재의 집권여당 또 그 집권여당과 함께 이 짝을 이루고 있는 청와대가 이걸 책임지고 풀려고 하는 어떤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만족한 대답을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의 실패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게 쉽게 맥주 해동할 정도면 왜 그렇게 열흘, 십며칠, 2주를 야단 법석을 때렸는가.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이 어떤 한판 크게 내지른 그 성과를 수확을 하나도 못 거둔 상태가 되는데 국민 여러분의 또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굉장히 비전략적인 면이 많다. 첫째로 제가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황교안 대표가 하셨으면은 그분이 자기가 주장하는 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내 꿈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나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없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건 반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이 자유한국당의 비전의 연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게 하나가 보수란 말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자유국가라고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예를 그냥 든 거지.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느 조직이든지 투쟁 일변 나가면 안 되고요. 대표가 그러면 원내대표는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런 면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잘 응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민주당이 전혀 개선해볼 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 야당이라는 게 원래 오포지션 파트입니다. 네네. 우리가 그 야당의 성과를 볼 때는 일단 리더십이 생겨서 그 뒤에 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고 집권 가능성을 얼마나 높였고 이런 기준을 가장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그 오르고 있는 이유는 투쟁을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를 하는 층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층들을 결집시키는 데에는 그 투쟁이라는 수단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어쨌든 이 막힌 전국을 풀어야 되니까 1대1 회동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청와대나 여당은 일단 5 정당대표하고 다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하겠다. 제가 하여튼 좀 보기에는 청와대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 있게 풀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1대1로 만나도 1대3으로 만나도 1대5로 만나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거면 그 정도는 저는 들어주는 게 맞고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대1로 다 만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저는 좋은 타협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이 막힌 전국도 풀 수 있다. 근데 사실 지금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작으면 작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여야 모두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거든요.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악수패시를 했냐 안 했냐. 황교안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 지시라고 했느냐 안 했냐.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국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누구라고 다니고 있어요?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나 고발당하니까.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한센병이죠. 정치가 좀 진전이 되고 진보가 진짜 돼야 되는데 이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깝고요. 이게 계속 도돌이표예요.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한 30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를 기초로 해서 일종의 거대 정당 두 정당이 적대적 공존을 한 거거든요. 공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야당이 되면 여당을 하여튼 끄집어내리고 여당이 되면 야당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을 해서 선거에서 승부를 보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저는 이번에도 안 없어질 거라고 봐요. 내년 총선으로 모든 길이 지금 통하게 돼 있거든요. 집권 여당도 내년 총선에서 만약 패배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면은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그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모든 전략을 끌고 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서로를 아주 그 전선을 첨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첨예화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건데 지금 여권은 자유한국당을 극우정당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독재 정권의 후신 정당이고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극우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사실은 그 낙인 찍기를 해서 그걸 프레임화하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은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들어가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당분간 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한두 달 사이에는 이런 과정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들어가면 그것만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중원잡기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과거와 다른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저는 교수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과거와 다른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긍부정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도를 만들고 다시 중간층이 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선거는 있다. 그런데 중간은 없다거든요. 정말 섣불리 중간지대를 잡으려고 했다가 칩도끼까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서는 중간지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도층을 잡고 싶다면 일부러라도 황교안 대표 악수를 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포용과 협치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그만큼 지금은 자기 지지층에서 5.18과 관련된 강력한 목소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드러내도 무방하다는 저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이제 배 대표하고 생각이 조금 확실히 다른데 그 한국의 이 중간층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중간층이 상당히 넓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로 기우는 것일 뿐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해창 후보가 같이 얻은 표가 한 7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을 하면 그게 또 70% 가까이 돼요. 저는 대통령 그 선거에도 우리가 51대 49 싸움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51대 49를 만드는 것도 우리 그 유권자 가운데 한 30-40%의 유동층이 있어요. 스윙보트층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스윙보트층을 어느 쪽으로 결집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정권의 실정이 가속화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안 나타날 때 이 분노를 조직하고 비판을 강하게 하면 중간층들이 그리로 견인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도 지금 그 여권은 자기들 지지층을 결집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대충 그 여론조사 굉장히 재밌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40% 득표로 당선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41% 득표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한 35% 정도 견고한 층이 있고 나머지가 중간지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통 경쟁책을 보면은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직 지지 세력만 쳐다본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요것만 확실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거의 35%예요. 6%, 7%가 부족해서 집권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는 전부 다 중도층을 흡수하는 정책을 내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지층만으로 결집해서 이길 때는 성과가 나올 때 그게 결합이 돼서 이기는 것이지. 그러면 여권이 쓸 수 있는 전략은 뭐냐? 여권 나름대로 새로운 연대 전략을 또 피기에 돼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 96년 총선에서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몰리자 공천을 과감하게 진보 쪽의 인사들을 그 영입을 해갖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2016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20%가 안 됐습니다. 그때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해갖고 그걸로 일정하게 확장 전략을 펴서 총선에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가을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1대1 구도로 쫙 이렇게 나눠져서 간다고만 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중도라는 층은 네. 사실 평상시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선거에서는 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도층이 지금 현재 의견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잡는 것보단 집토끼를 빨리 잡는다, 빨리 잡아야 돼.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편가르기로 가는 게 제가 아니라.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 그러냐면 예. 지금은 이제 집토끼 잡으려고 이제 여권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그 그룹 자기 지지 기반 이제 촛불 세력 뭐 지지 기반만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연구하지 않아요. 대안을 내시려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토끼만 생각하고 대응을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아마 위기가 오면서 완전히 자멸할 가능성도 있어요. 더 포용이 있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여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너무 자극적인 발언 대신에 좀 더 품격 있는 모습을 통해서 중도층이 정말 대한정당이 되는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은 건 우리의 기대이고 당위성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내년 총선까지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를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중도정당이 있다면 노력을 합니다. 왜? 저런 정치 세력을 내가 가져와야지 아니면 우리 정당이 가져와야지.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중도 성향의 정당이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사실은 중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중도 정당을 중도 세력을 붙잡기 위해서 대통령은 좀 더 노련한 전성철 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나 황교안 대표하고도 포옹할 수 있어요. 황교안 대표하고 나 악수 이상 식사합시다. 술 한잔 합시다.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배종찬 소장님처럼 이렇게 넓게 그냥 포용력 있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렇네요. 네. 정답이네요. 네. 최근에 민주주의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몇 권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정치의 민주주의가 성숙된다는 포용과 관용이 있는 국가다. 네. 남을 포용 좀 하고 관용하는 국가라 해야지 우리처럼 완전 적대적 감정으로 쌓여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포용과 관용을 가지는 국가.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국가예요. 자, 취임 3년 차를 맞는 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5자로 해주시죠. 우리 후손들이 번영된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재건축하는 영어로 점점 멋있어 보이잖아요. 리빌딩 한국. 리빌딩. 저는 오늘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거를 그냥 표현한 것이 있는데 모순 제거하세요. 모순 제거해. 모순 이렇게 제거. 모순 제거. 모순 제거요. 제거요. 예. 필요할 요자. 네네. 그 소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 가운데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이렇게 조정할 건 조정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잖아요. 저는 좀 쿨하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5자로 얘기하자면 우기지 말자. 저는 BTS처럼 BTS 노래를 들고 춤추는 모습, 공연하는 모습만 보면 즐겁거든요. 국민들 웃을 수 있게 BTS처럼 웃을 수 있게 즐거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센터코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 혁신 정책으로 바꿔야만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보는 진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셨더라면 훨씬 더 칭송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에 있는 모순을 한번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취임사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시 취임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